새벽 4시 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주택가. 70평 아파트 안방에서 72세 박종수 회장의 심장이 멈췄다. 폐암 말기로 6개월간 투병했던 그는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담당 주치의가 사망 시각을 기록하고 간호사가 조용히 시트를 덮었다. 방 안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다. 장남 박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차남 박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다. 장남의 부인 36의 강미선이었다. 강미선은 눈가에 눈물 한 방울 없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검은색 샤넬 코트를 걸친 그녀의 얼굴엔 슬픔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준비된 표정이었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예약 사이트였다. 다른 가족들이 아직 망연자실한 상태로 아버지의 주검 앞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강미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장례식장 등급을 비교했다. 특실 일반실 금액 위치 조문객 수용 인원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여보 잠깐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남편 박진우가 흐느끼며 방을 나섰다. 동생 박진혁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거실로 나갔다. 방 안엔 시신과 강미선 그리고 정리 중인 간호사만 남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미선은 재빨리 안방 옷장으로 다가갔다. 명품 코트들이 걸린 옷장 뒤편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곳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시어머니도 모르는 위치였다. 하지만 강미선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술 취한 날 밤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를 그녀는 절대 잊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5월 14일 514. 간호사가 의료기구를 정리하는 소리에 묻혀 강미선의 손가락이 금고 버튼을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만원권으로 묶인 현금 봉투들 적어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다. 그 옆엔 은행 통장 여러 권, 인감도장, 그리고 낡은 검은색 메모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강미선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은 그 새벽 며느리는 이미 유산의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금고 안 내용물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다. 현금 봉투 개수, 통장 표지, 심지어 메모장의 첫 페이지까지.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다.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가장 먼저 확인했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미선은 재빨리 금고를 닫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남편 박진우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방에 들어섰다. 미선아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겠다. 아버지가 얼마나 널 예뻐하셨는데. 강미선은 그제야 눈물을 짜냈다. 억지로 만든 눈물이었지만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효부의 모습이었다. 아버님. 정말 갑자기 가시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박진우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안고 있는 아내의 머릿속에서 이미 치밀한 계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장례 비용은 얼마, 부의금은 대략 얼마, 상속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고 집은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새벽 5시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는 동안에도 강미선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상속세율을 계산하고 장례 후 해야 할 일들을 메모했다. 죽음의 순간조차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리는 냉혹함. 그것이 강미선이라는 여자였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지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이 집안의 권력 구도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강미선의 탐욕은 이제 막 깨어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욕망.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박종수 회장의 장례식은 강남 소재 대형 장례식장 특일호실에서 치러지기로 했다. 3일장으로 진행되며 조문객은 최소 500명 이상 예상됐다. 재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지인들까지 모두 찾아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예약보다 더 먼저 열린 곳이 있었다. 바로 안방의 금고였다. 사망 당일 새벽 강미선이 몰래 열어본 그 금고를 이번엔 공식적으로 여는 순서였다. 아니 공식적이라기보단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는 순서였다.
장례식장 빈소가 차려지기 전날 오후 박진우 형제와 어머니 이순자 여사 그리고 며느리 강미선이 거실에 모였다. 이순자 여사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강미선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따뜻한 차를 건네고 무릎 담요까지 챙겨주는 세심함. 누가 봐도 효부 중의 효부였다. 차남 박진혁의 아내는 아직 미국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거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통했다. 형님, 그런데 아버지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차남 박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례를 치르려면 비용이 필요했고 각종 서류 처리도 해야 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어디 두셨는지 정확히는. 서재인가 안방인가. 그때 강미선이 나섰다. 제가 알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순자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알아? 강미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예전에 혹시 모르니 알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요. 거짓말이었다. 박종수 회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당사자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영안실에 누워 있었으니까. 강미선은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걸어갔고 가족들이 뒤따랐다. 옷장 뒤편 명품 코트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고. 강미선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이순자 여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 거기 금고가 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50년을 함께 산 아내도 몰랐던 금고의 위치. 그런데 며느리는 알고 있었다. 그것도 비밀번호까지. 금고 안은 보물창고였다. 현금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만원권 다발로 묶인 봉투들이 최소 10개는 넘어 보였다. 대충 계산해도 억 단위였다. 그 옆엔 시중은행 통장 5권, 증권사 통장 2권, 박종수 회장의 인감도장, 그리고 오래된 검은색 가죽 메모장 1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 박진혁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현금만 해도 최소 2억은 되어 보였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 전이었지만 아버지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일 게 분명했다. 강미선은 이미 새벽에 확인했던 내용물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척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 두셨네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현금 봉투를 하나씩 꺼내고 있었다. 일단 개수부터 세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강미선의 말에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선이 말이 맞아.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현금 봉투는 총 12개였다. 한 봉투당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이었다. 통장은 7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증권사 계좌 2개. 강미선은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순자 여사는 남편이 이렇게 현금을 모아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당신이 언제 이렇게. 눈물이 또 흘렀다. 남편의 세심함이 가족을 위한 준비가 세상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하지만 강미선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장례 비용은 여기서 쓰고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돈 관리 못하시니까. 동생네는 미국에 있으니 필요 없을 거고. 그녀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분배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어머니, 일단 이 현금은 장례 비용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당분간 관리할게요. 강미선의 말에 박진우가 거들었다. 그래, 미선이가 워낙 꼼꼼하니까. 엄마, 형수님한테 맡기세요. 이순자 여사는 기력이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판단할 여력이 없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차남 박진혁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형수의 당당한 태도 앞에서 선뜻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형수님이 잘 정리해 주세요. 저는 내일 장례식장 가서 준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금고의 내용물은 강미선의 손으로 넘어갔다. 현금 2억 4천만 원, 통장 7권, 인감도장, 메모장. 모든 것이 그녀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강미선은 큰 쇼핑백에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담았다.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금고가 비워지는 순간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도 함께 이동했다. 돈을 쥔 자가 권력을 쥔다. 강미선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강미선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 쇼핑백을 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룸미러로 뒷좌석에 쇼핑백을 바라봤다. 그 안엔 2억 4천만 원의 현금과 통장들이 들어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효부라는 가면은 완벽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장례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다. 부동산, 주식, 보험금, 회사 지분까지. 박종수 회장이 평생 모은 재산의 목록이 강미선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계획도 함께. 밤 11시 대치동 아파트 안방. 강미선과 박진호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엔 금고에서 꺼낸 현금 봉투들과 통장들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회계 감사라도 하듯 두 사람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24시간도 안 된 시각이었다. 보통의 가족이라면 슬픔에 잠겨 잠도 못 이루는 시간. 하지만 이 부부에게 그런 감상은 사치였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할 때였다. 여보, 이 봉투는 장례비로 쓰면 되겠어. 강미선이 2천만 원짜리 현금 봉투 하나를 따로 빼놓으며 말했다. 장례식장 특실 3일에 1천만 원 정도 식사비랑 기타 비용 합치면 딱 맞을 거야.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머지는? 강미선의 손가락이 남은 11개의 봉투를 가리켰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보관해야지. 어머니 드리면 어디 쓸지도 모르고 동생네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동의였다. 통장들을 하나씩 펼쳤다. 국민은행 통장에는 8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신한은행엔 5억 2천만 원, 하나은행엔 3억 7천만 원. 작은 통장들까지 합치면 총 예금액은 약 20억 원이 넘었다. 증권 계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우량주가 가득했다.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 15억 원어치.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 강미선은 냉정했다. 회사 경영하시면서 모으신 거지. 당연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놀라움보다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예상보다 많았다. 아주 많았다. 이 통장들은 당신이 관리해. 강미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옮기긴 좀 그러니까 당신 명의로 해. 어차피 장남이니까 상속받을 거잖아.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엄마랑 동생은? 상속 분배는? 강미선이 남편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 드리면 되고 동생은 적당히 현금 좀 주면 돼. 회사 지분이랑 주요 자산은 우리가 가져야 해. 당신이 장남이고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살았잖아. 논리는 완벽했다. 적어도 그녀의 머릿속에선. 검은색 가죽 메모장을 펼쳤다. 거기엔 박종수 회장의 필체로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돈 거래 내역이었다. 2015년 3월 동생 박종환 사업자금 5천만 원 지원, 2017년 7월 조카 박민수 유학비 3천만 원, 2019년 11월 고향 후배 김상철 병원비 2천만 원, 2021년 5월 친구 이동욱 가게 보증금 7천만 원.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다. 박종수 회장이 평생 동안 누군가를 도와준 기록이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까지. 그는 베푸는 삶을 살았다. 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사람들 봐.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갔는지. 그녀는 메모장을 스마트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 찍기 시작했다. 왜 찍어? 박진우가 물었다. 나중에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만큼 돌려받아야지. 남편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주신 건데. 강미선이 냉소를 지었다. 증여야 증여. 증여세 신고했을 리 없어. 탈세야 탈세. 필요하면 이거로 압박할 수도 있어. 그녀의 계산은 무자비했다. 대화는 속삭임처럼 조용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만 낮게 울렸다. 이 통장은 당신이 관리하고 현금은 내가 관리할게. 주식은 일단 그대로 두고 적절한 시기에 팔자.
강미선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두되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동생한테는 현금 5억 정도 주면 입 다물 거야. 박진우는 아내의 치밀함에 놀라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편했다. 슬픔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그리움, 후회, 그 어떤 감정도 이 방 안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계산만 있었다. 얼마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숫자와 전략, 계획과 술수만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다. 내일 장례식 끝나면 바로 은행 가서 통장 명의 변경 절차 알아보자. 강미선의 말에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 현금 2억 2천만 원, 통장 20억 원, 주식 15억 원, 부동산 시가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대략 계산해도 67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다. 여기에 박종수 회장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지분까지 합치면 100억 원은 충분히 넘었다. 강미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당신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됐어. 박진우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말끝을 흐렸다. 강미선은 현금 봉투들을 다시 쇼핑백에 넣었다. 통장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했다. 메모장은 따로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증거는 철저히 남기고 현물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있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동생은 멀리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날 밤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50년 인생을 살아온 박종수 회장이 모은 재산은 단 하루 만에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신속했고 치밀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강미선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장례식 끝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지. 회사 지분, 부동산, 보험금까지. 다 우리 거야.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이제 막 깨어났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강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계산은 계속됐다. 장례식 첫날 아침 강남 소재 대형 장례식장 특일호실. 입구엔 고 박종수 회장 빈소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하얀 국화가 가득한 분향소 영정사진 속 박종수 회장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상주석엔 장남 박진호, 차남 박진혁, 미망인 이순자 여사가 앉았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 강미선이 자리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그녀는 누구보다 슬퍼 보였다.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아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오랜 친구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을 받으며 강미선은 가장 크게 울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흐느끼는 소리는 빈소 전체에 울렸다. 조문객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두셨으니 회장님도 좋은 곳 가셨겠어. 정말 보기 드문 효부네요. 칭찬이 쏟아졌다. 강미선은 그 칭찬을 모두 받아들이며 더 크게 울었다. 점심시간 상주들이 잠깐 휴게실로 이동했다. 조문객의 물결이 잠시 끊긴 시간이었다. 휴게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미선의 표정이 바뀌었다. 눈물은 순식간에 멈췄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저 박진호 부인 강미선이에요. 아파트 상속건으로 상담 예약하려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방금 전 빈소에서 오열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다. 네, 3일장 끝나는 대로 바로 방문할게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강미선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번진 마스카라를 다시 그렸다. 립스틱을 새로 발랐다. 완벽한 슬픔의 연기를 위한 준비였다. 그때 남편 박진우가 휴게실로 들어왔다. 미선아, 괜찮아? 너무 우니까 걱정돼. 강미선은 다시 눈물을 짜냈다. 당신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 박진우는 아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하지만 강미선의 눈빛만은 여전히 냉정했다.
남편의 어깨 너머로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1시. 다시 빈소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오후 조문 시간 고인의 동생 박종환이 찾아왔다. 70대 후반의 노인은 형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형님,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박종환은 강미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며느리 형님 잘 모셔줘서 고맙네. 형님이 생전에 자네 칭찬 많이 하셨어. 강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삼촌. 제가 더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완벽한 겸손함. 박종환은 조카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했다. 하지만 강미선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어젯밤 본 메모장의 내용. 2015년 3월 동생 박종환 사업자금 5천만 원 지원. 그녀는 이 노인이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겠어. 계산은 멈추지 않았다. 조문을 받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그녀의 뇌는 끊임없이 돌아갔다. 누가 얼마나 유용한지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저녁 무렵 고인의 오랜 친구 이동욱이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사업가였다. 그는 빈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종수야,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데. 이동욱은 박종수 회장과 50년 지기 친구였다. 함께 사업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사이. 조문을 마친 이동욱이 강미선에게 다가왔다. 며느님, 회장님이 정말 며느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고 하시면서. 강미선은 겸손하게 웃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동욱이 2021년에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메모장에 적혀 있었다. 언젠가 쓸 데가 있겠지. 강미선은 모든 조문객을 관찰했다. 누가 왔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메모장의 리스트와 대조했다. 돈을 받았던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 빚진 사람. 모두 머릿속에 입력됐다. 나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였다. 밤 10시 조문 시간이 끝나고 빈소가 조용해졌다. 상주들은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쉬었다. 강미선은 혼자 복도로 나왔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온 메시지. 대치동 아파트 현 시세 30억입니다. 상속 후 매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강미선은 메시지를 저장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엔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했다. 또 다른 메시지. 세무사 사무소에서 온 것이었다. 상속세 절세 방안 상담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하시죠. 강미선은 답장을 보냈다. 장례 끝나는 대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장례식은 쇼였다. 슬픔을 연기하는 무대. 그녀는 주연 배우였고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효부라고 칭찬했다. 완벽한 위선이었다. 둘째 날 아침 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이웃들. 강미선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맞이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미소. 하지만 휴게실에 들어가면 또다시 전화기를 꺼냈다. 네, 회사 지분 이전 절차 확인 부탁드려요. 보험금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계산은 멈추지 않았다. 검은 옷 안쪽에서 흰색 계산서가 끊임없이 작성되고 있었다. 셋째 날 발인식. 관이 운구차에 실렸다. 유족들은 영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다. 강미선은 차 안에서도 울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엔 은행 앱이 켜져 있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주식 시세를 보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다. 죽음과 돈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영혼은 하늘로 가고 재산은 며느리에게로 갔다. 그렇게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났다. 박종수 회장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됐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었고 강미선의 손에 들어가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49제도 아직 치르지 않은 시점이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49일 동안은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기간. 그런데 이 집안에선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아니, 변화라기보단 약탈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미선은 매일 시댁을 방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효부의 모습은 여전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재부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님, 서재 좀 정리할게요.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이순자 여사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며느리가 하는 일에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강미선은 그 틈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서재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롤렉스 시계 2개가 들어 있었다. 현재 시세로 최소 3천만 원은 좋게 나갈 물건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시계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서재 서랍에선 금반지 3개와 금목걸이 1개가 나왔다. 순금 제품들이었다. 이것도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책장 위쪽에선 골동품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 박종수 회장이 평생 수집한 것들이었다. 강미선은 도자기를 하나씩 내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골동품 감정사에게 사진을 보냈다.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은 빨랐다. 고려청자는 2천만 원, 조선백자는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미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정 의뢰하고 싶은데요. 방문 가능하세요? 거래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며칠 후 골동품 상인이 집을 방문했다. 유품 정리 차 오셨어요. 강미선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설명했다. 이순자 여사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다. 남편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골동품 상인은 도자기들을 감정하고 현금을 건넸다. 총 3,500만 원. 강미선은 그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 안방 옷장도 정리 대상이었다. 박종수 회장이 입던 고급 양복들, 명품 넥타이들, 구두들. 어머니, 아버님 옷 좀 기부하려고요. 필요한 분들이 쓰시게. 듣기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며칠 만에 다 팔렸다. 총액 1,200만 원. 이것도 강미선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지하 창고에는 더 많은 보물이 숨어 있었다. 박종수 회장이 수집했던 LP판들, 빈티지 카메라들, 오래된 만년필 컬렉션. 강미선은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시세를 검색했다. 모두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 일주일도 안 돼 모두 낙찰됐다. 총 1,5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다. 가장 큰 건 차고에 있던 클래식카였다. 1990년대 포르쉐 911. 박종수 회장이 젊은 시절 타던 차를 평생 보관해온 것이었다. 관리 상태가 좋아서 현재 시세로 8천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강미선은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했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현금으로 주시면 조금 깎아드릴게요. 거래는 사흘 만에 성사됐다. 7천만 원 현금. 차는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정리가 진행됐다. 박종수 회장이 평생 모으고 아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강미선은 그것을 유품 정리라고 불렀다. 아버님 물건들 너무 많아서 정리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많으면 불편하시잖아요. 듣기 좋은 핑계였다. 이순자 여사는 무기력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 차남 박진혁이 한국에 돌아온 건 아버지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집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서재가 왜 이렇게 텅 비었어? 강미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유품 정리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박진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래도 아버지 물건들인데. 우리한테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강미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미국에 계셨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박진혁은 아버지 방을 돌아봤다. 롤렉스 시계도 없고 금반지도 없고 골동품도 없었다. 차고에 있던 포르쉐도 사라졌다. 형수님, 이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요? 강미선은 당당했다. 기부하고 팔고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거 모아뒀자 뭐예요? 박진혁은 화가 났다. 그게 형수님 마음대로 할 일이에요? 아버지 유품인데. 강미선은 냉소를 지었다. 그럼 동생분이 관리하실 건가요? 미국에 계시면서? 어머니도 힘드시다는데 누가 정리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박진혁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거 아셨어요? 이순자 여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지. 미선이가 잘 해줬어. 어머니마저 며느리 편이었다. 박진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형에게 전화했다. 형, 형수님이 아버지 물건들 다 처분한 거 알아요? 박진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 알아? 미선이가 나한테 말했어. 그걸 왜 막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는 거였잖아. 형제 간의 균열이 시작됐다. 박진혁은 형수를 믿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멀리 미국에 있는 그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강미선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동생이 뭘 어쩌겠어.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고. 그녀의 계산은 정확했다. 물리적 거리가 권력의 차이를 만들었다. 가까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 49제가 끝나갈 무렵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종수 회장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시계, 반지, 골동품, 옷차. 모든 것이 현금화됐다. 강미선의 통장엔 총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입금됐다. 유품 정리의 수익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아버님 유산 잘 굴려서 불려야지. 아이러니했다. 아버지의 물건을 팔아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니. 하지만 강미선에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이건 당연한 권리였다. 장남의 부인으로서 시부모를 모신 며느리로서 받아야 할 몫이었다. 49제가 끝난 직후 박종수 회장의 형제들이 모였다.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였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다. 박종수 회장 생전에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였었다. 큰형이 중심이 되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사라졌다. 가족의 구심점이 무너진 것이었다. 강미선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죠? 웃는 얼굴로 차를 내왔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 모임이 탐탁지 않았다. 속마음과 겉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거실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박종환이 먼저 말을 꺼냈다. 큰형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 자주 모여야죠. 큰형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강미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자주 모이자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러게요. 아버님이 가족 모임 좋아하셨죠. 박영희가 말했다. 그나저나 큰오빠 유산 정리는 어떻게 됐어? 상속 문제 같은 거. 조심스럽게 꺼낸 질문이었다. 하지만 강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준비된 대답을 꺼냈다. 상속은 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동생분이 상속인이시니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신들은 상속인이 아니다. 박종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큰형님 뜻대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강미선은 단호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가운 성급기였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예전 같았으면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이번엔 침묵이 흘렀다. 강미선은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했다. 예전에 박종수 회장이 준비했던 푸짐한 한정식과는 비교도 안 됐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 몇 가지. 요즘 바빠서 많이 준비 못했어요. 핑계였다. 사실은 준비할 마음이 없었다. 박종환은 조카 며느리의 태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항상 밝고 친절했는데 이제는 벽이 느껴졌다. 식사 후 박종철이 말했다. 우리 다음 달에도 모이는 게 어때? 큰형님 추모도 할 겸. 강미선이 끼어들었다. 아, 그런데요. 저희도 이제 개인 생활이 있어서요. 자주 모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노골적인 거부였다. 이순자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다. 미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강미선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들 바쁘고. 명절 때나 모이는 걸로 해요. 공기가 차가워졌다.
박영희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다. 큰오빠 살아계실 땐 매달 모였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강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모님,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아버님이 계셨으니까 모였던 거지. 이제는 저희 가정도 있고요. 선을 그었다. 명확하게, 단호하게. 너희는 이제 이 집안의 중심이 아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종환이 일어섰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박영희와 박종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우리 이만 가볼게. 인사는 짧았다.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박종환이 조카 박진우에게 말했다. 진우야, 아버지 안 계셔도 가족은 가족이야. 명심해라.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 선 아내의 눈치를 봤다. 문이 닫힌 후 강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친척들 자주 부르면 힘들어요. 이순자 여사는 허탈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챙길 순 없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세요. 강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기세에 눌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가족 모임은 급격히 줄었다. 박종수 회장의 형제들은 점점 배제됐다. 전화도 줄고 연락도 뜸해졌다. 강미선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괜히 가까이 지내면 나중에 재산 문제로 얽힐 수도 있어. 계산된 단절이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다. 어머니, 올 추석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요. 피곤하시잖아요.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다. 박종환은 조카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 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삼촌이 보고 싶구나. 하지만 박진우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바빠서요, 삼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다. 박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올케한테 전화 좀 바꿔줘. 지금 샤워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전화는 오지 않았다. 박종철은 아예 차단당했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바꾼 것이었다. 새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자 관계는 완전히 끊겼다. 박종수 회장의 형제들은 더 이상 조카 집에 연락하지 않았다. 서운함을 넘어 분노로 변했다. 큰형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박종환은 붕괴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법적으로 그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다. 상속인도 아니고 그저 고인의 형제일 뿐이었다. 강미선의 전략은 성공했다. 방해물을 제거한 것이다.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잠재적 위협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있으면 재산 문제에 간섭할 수도 있었다. 아버님이 생전에 얼마 도와줬다며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먼저 차단했다.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냉혹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집엔 이제 이순자 여사와 박진호 부부만 남았다. 차남 박진혁은 미국에 있고 친척들은 다 멀어졌다. 강미선이 원하던 구도였다.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그녀는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시어머니는 늙고 지쳤고 남편은 자신의 말을 따랐다. 동생은 멀리 있었다. 완벽한 권력 구조였다. 나는 박종수 회장의 둘째 딸 박민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 오빠들과 달리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평소 가족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다. 일 때문에 피곤해서 핑계는 많았다. 사실은 가족이 복잡해서였다. 특히 큰오빠 며느리 강미선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가 불편했다. 하지만 아버지 장례식엔 당연히 참석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조용히 관찰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조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주석에 앉은 가족들. 특히 강미선을 유심히 봤다.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을까? 흐느끼는 소리는 진심이었을까? 뭔가 어색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조문객이 오면 울고 없으면 멈추고.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봤다. 장례식 둘째 날 휴게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강미선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다. 내 아파트 상속건으로요. 통장 명의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버지 장례식 중인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거를 모을 때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다. 강미선이 모르게 조용히.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다. 엄마 잘 드시고 계세요? 응. 그런데 민정아,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해. 어머니는 외로워하셨다. 큰 오빠네가 같이 살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다. 엄마, 아빠 물건들은 잘 정리됐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미선이가 다 정리했어. 기부하고 팔고. 팔았다고요? 뭘요? 시계, 반지, 골동품. 다 팔았대.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허락하신 거예요? 응. 미선이가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모든 걸 기록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찾았다. 아버지는 생전에 나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주셨다. 민정아, 이거 잘 보관해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소중히 간직했다. 이제야 그 수첩을 다시 펼쳤다.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가득 적혀 있었다. 돈 거래 내역, 도와준 사람들, 받은 사람들, 날짜, 금액. 2015년 3월 15일 동생 박종환 사업자금 5천만 원. 2016년 8월 3일 친구 이동욱 가게 보증금 7천만 원. 2018년 2월 20일 조카 박민수 유학비 3천만 원.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5억 원이 넘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베풀며 사셨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겨두셨다. 왜일까?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걸? 며칠 후 나는 삼촌 박종환을 찾아갔다. 삼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정아, 오랜만이구나. 큰 오빠가 안 계시니 허전하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삼촌, 큰 오빠네 집엔 자주 가세요? 아니. 요즘엔 안 가게 되더라. 왠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야. 삼촌은 서운해하셨다. 형수님이 좀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는 수첩의 내용을 보여드렸다. 삼촌, 이거 보세요. 아빠가 삼촌한테 5천만 원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삼촌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때. 사업이 어려워서 큰형님한테 도움 받았지.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기록해 두셨어요. 다른 사람들 것도요. 나는 수첩을 넘기며 보여드렸다. 삼촌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큰형님이 이런 걸 남겨두셨구나. 삼촌, 이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니?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빠가 이걸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잘 보관해라. 큰형님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이동욱 아저씨, 박민수 사촌, 김상철 아저씨. 모두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셨다. 민정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거든. 이동욱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갖고 싶은데 회장님이 안 계시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아빠가 도와주신 거 기억하시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동욱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물론이지. 내 아버지 은혜는 절대 아니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약속들을 모았다. 나중을 위해.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했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계속 침묵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 오빠들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고 준비했다.
강미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재산을 가져가는지, 누구를 배제하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다. 스마트폰 메모장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쌓여갔다. 3월 15일 강미선 골동품 판매. 3,500만 원 4월 2일 아버지 차 판매. 7천만 원 4월 20일 삼촌 내 가족 모임 거부 5월 3일 이모네 연락 차단.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나중에 필요할 증거.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기다려야 했다. 강미선이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더 많은 증거를 남기도록. 나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민정아, 너는 똑똑한 아이야. 이 수첩을 잘 활용해라. 가족을 지켜라.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무언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이 수첩을 남기신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박종수 회장이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 강미선은 그동안 완벽하게 집안을 장악했다. 재산은 대부분 그녀와 남편 명의로 넘어갔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계셨다. 차남 박진혁은 미국에서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뿐이었다. 친척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강미선이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 하지만 나 박민정은 1년 내내 준비하고 있었다.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획을 세웠다.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 아버지 기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도와주셨던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삼촌 박종환, 이동욱 아저씨, 사촌 박민수, 김상철 아저씨.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 기일에 함께 모여주실 수 있으세요? 모두 흔쾌히 응했다. 기일 전날 나는 큰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내일 아버지 기일인데 제사 지내줘? 박진우는 당황한 목소리였다. 그게 미선이가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인데 제사도 안 지내요? 말이 돼요? 박진우는 할 말이 없었다. 알았어. 내일 집에서 지내자. 강미선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어쩔 수 없었다. 거부하면 불효녀가 되니까. 제사 당일 대치동 아파트. 제사상이 차려졌다. 하지만 강미선이 준비한 상은 초라했다. 과일 몇 개, 나물 몇 가지, 고기도 제대로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 정성껏 지내던 제사와는 비교도 안 됐다. 나는 아무 말 않고 지켜봤다. 이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셨다. 당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삼촌 박종환, 이모 박영희, 막내 삼촌 박종철. 그리고 이동욱 아저씨, 김상철 아저씨, 사촌 박민수까지. 강미선은 깜짝 놀랐다. 어머,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아버지 기일인데 가족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강미선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다. 박종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큰형님이 안 계시니 정말 허전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다행입니다. 박영희도 말했다. 맞아요. 가족인데 자주 봐야죠. 강미선의 표정이 굳었다.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다. 검은색 가죽 수첩. 모두의 시선이 그것에 집중됐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평생 누구를 도와주셨는지 기록해 두신 수첩이에요. 나는 수첩을 펼쳤다. 삼촌, 2015년 3월에 사업자금 5천만 원 받으신 거 기억하세요? 박종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큰형님이 도와주셨지. 이동욱 아저씨, 2021년에 가게 보증금 7천만 원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이동욱도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럼 회장님 덕분에 가게 시작할 수 있었어. 나는 계속 리스트를 읽어 나갔다. 한 명 한 명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박종수 회장은 평생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셨어요. 총액이 5억 원이 넘어요. 나는 수첩을 테이블에 놓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챈 것이다. 나는 계속했다. 삼촌 요즘 이 집에 자주 오세요? 박종화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요즘엔 안 가게 되더라. 이모 큰오빠네랑 연락 자주 하세요? 박영희도 고개를 저었다. 전화해도 안 받더라.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고. 나는 강미선을 똑바로 봤다. 형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 아버지가 사랑하신 가족들을 왜 멀리 하신 거죠? 강미선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빠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도 있고. 나는 그 말을 잘랐다. 아니에요. 형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멀리 하셨어요. 왜일까요? 재산 문제에 간섭받기 싫어서죠. 폭탄 선언이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강미선은 발끈했다. 무슨 소리예요? 재산은 법대로 처리했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응했다. 법대로요? 그럼 아버지 유품 마음대로 팔아치운 것도 법대로예요? 강미선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정리한 거예요. 정리요? 롤렉스 시계, 금반지, 골동품, 포르쉐 차. 다 팔았죠? 총 1억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나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강미선이 판매한 물품 리스트, 거래 내역, 입금 기록. 모두 조사해뒀다.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순자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다. 미선아, 이게 사실이니? 강미선은 당황했다. 어머니. 그게. 나는 계속 공격했다. 그리고 형수님 아버지 통장들 명의 변경한 거 알아요. 20억 원 오빠 명의로 다 옮겼죠. 박진우가 끼어들었다. 민정아, 그건 상속이야. 당연한 거잖아. 나는 오빠를 봤다. 오빠 법정 상속 비율 알아요? 어머니가 3분의 1, 오빠가 3분의 1, 동생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왜 오빠 명의로만 다 옮겼어요? 박진우는 할 말이 없었다. 동생 박진혁 오빠한테는 얼마 주기로 했어요? 현금 5억. 전체 재산이 100억인데? 박진혁은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형, 이게 사실이야? 박진우는 변명했다. 진혁아, 나중에 설명할게. 나는 냉소를 지었다. 나중이요? 이미 다 넘기고 나중에 설명하시겠다고요? 이동욱 아저씨가 말했다. 민정 씨, 그럼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아저씨,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사셨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회장님 은혜는 절대 못 잊어요. 김상철도 박민수도 모두 동의했다. 나는 강미선을 봤다. 형수님 아버지는 관계를 돈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신 거예요. 근데 형수님은 그 관계를 다 끊으셨어요. 왜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재산에 간섭할까봐? 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오늘부터 저는 형수님을 지켜볼 거예요. 불법적인 일은 없는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는지, 동생 몫은 제대로 챙기는지. 나는 선언했다. 그리고 이분들도 함께 지켜볼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강미선의 얼굴은 창백했다.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수가 시작됐다. 관계를 돈으로 끊으려 했던 강미선. 하지만 진짜 관계는 돈으로 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맺은 진심 어린 관계들. 그것들이 이제 강미선을 압박하는 무기가 됐다. 계산된 복수. 그것이 바로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것이었다. 기일 모임 이후 강미선의 삶은 달라졌다.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박민정이 지켜보고 있었고 친척들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차남 박진혁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그는 형에게 따졌다. 형, 이게 뭐야? 상속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떡해? 박진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진혁아.
박진혁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상속 재분배를 요구했다. 법정 비율대로 3분의 1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선은 발끈했다. 우리가 아버님 모셨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놀고 있었잖아. 박진혁은 냉정했다. 법은 법이에요, 형수님. 누가 모셨는지는 법정 상속과 별개예요. 소송이 시작됐다. 형제 간의 전쟁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강미선이 임의로 처분한 유품들이 문제가 됐다. 롤렉스 시계, 금반지, 골동품, 포르쉐. 총 1억 5천만 원어치. 판사는 물었다. 이 물품들을 처분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강미선은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허락은 받았어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만의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은 강미선에게 1억 5천만 원을 박진혁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강미선은 분노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정리한 건데.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돈은 돌려줘야 했다. 강미선의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처음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집안 분위기도 악화됐다. 박진우는 아내와 동생 사이에서 갈등했다. 미선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진혁한테 미안해. 강미선은 남편을 쏘아봤다. 뭐가 심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못 받은 거예요. 하지만 박진우는 더 이상 아내 말만 듣지 않았다. 죄책감이 커졌다.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강미선이 1년 동안 끊었던 관계들. 그들은 다시 연락해도 냉담했다. 삼촌 박종환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할 말 없어. 큰형님 살아계실 때나 찾지. 이모 박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해? 우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 차가운 반응이었다. 명절이 됐다. 추석. 예전 같았으면 친척들이 모여서 북적였을 시기.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초대해도 거절당했다. 바빠서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핑계들이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강미선을 만나기 싫었던 것이다. 거실엔 박진우 부부와 이순자 여사만 남았다. 텅 빈 명절상. 쓸쓸했다. 이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셨다. 당신이 계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리웠다. 남편이 있었을 때는 집이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이 넘쳤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돈은 남았지만 사람은 떠났다. 이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원망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진 않았다. 기력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박종수 회장이 운영하던 중소기업. 강미선은 장남 박진우를 대표로 앉혔다. 하지만 박진우는 경영 능력이 없었다. 아버지의 그릇을 따라갈 수 없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다.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 박 회장님 계실 때야 믿고 거래했지. 이제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강미선은 회사를 살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에겐 인맥이 없었다. 박종수 회장이 평생 쌓아온 관계들. 그 관계들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미선은 그 관계들을 다 끊어버렸다.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만 돌아왔다. 결국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손실이 났다. 강미선은 개인 재산으로 메워야 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억, 2억, 3억. 모아둔 재산이 회사 적자로 사라졌다. 강미선은 절망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계획과 달랐다. 재산을 불리려 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회사 경영 압박, 동생과의 갈등, 아내의 추궁. 모든 게 버거웠다. 병원에 입원했다. 강미선은 병실에서 남편을 봤다. 당신 정신 차려요. 회사 어떡할 거예요?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미선아,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한테, 가족들한테. 강미선은 화를 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잘못 없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쌓으신 걸 우리가 다 무너뜨렸어. 재산만 본 거야 우리는. 자책이었다. 강미선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잘못이야. 내가 당신 말만 듣고. 박진우는 무너졌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몇 달 후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직원들은 해고됐고 사무실은 비워졌다. 박종수 회장이 30년간 키운 회사가 1년 만에 망한 것이다. 강미선은 충격에 빠졌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도 관계도 명예도. 친구들도 떠났다. 강미선의 친구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났던 것이다. 시아버지 재산 가로챘다는 소문, 가족들 배신했다는 소문. 카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 진짜 무섭더라.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강미선은 고립됐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와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가장 큰 충격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다. 미선아, 우리 이렇게는 안 돼. 헤어지자. 박진우는 지쳐 있었다. 아내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강미선은 애원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박진우는 단호했다. 늦었어. 우리 잘못을 인정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강미선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재산의 절반도 사회적 지위도. 혼자 남았다. 텅 빈 아파트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박종수 회장이 돌아가신 지 2년. 제삿날이 돌아왔다.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하지만 상 앞엔 아무도 없었다. 이순자 여사는 요양원에 계셨다. 건강이 악화돼 혼자 살 수 없게 됐다. 박진우는 재혼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박진혁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친척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제사상 앞엔 음식만 놓여 있었다. 강미선은 혼자 아파트에 와서 제사를 준비했다. 이혼 후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재산은 대부분 잃었다. 회사 적자 메우느라 이혼 위자료로 소송 비용으로 수십억이 사라졌다. 남은 건 몇 억 안 됐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잃었다. 사람이었다.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절을 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다. 너무 늦은 사과.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응답은 없었다. 고요만 흘렀다. 강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다. 후회의 눈물, 상실의 눈물.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봤다. 200개가 넘던 연락처가 이제 20개도 안 됐다. 대부분 지워졌거나 연락이 끊겼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는 사람이 없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완전히 고립됐다. 강미선은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창밖을 봤다.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들이 보였다. 예전엔 이 중 한 채가 자신의 것이었다. 지금은 남의 집일 뿐이었다.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가야 했다. 좁고 춥고 외로운 공간. 돈은 조금 남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쓸 곳도 나눌 사람도 없었다. 며칠 후 이순자 여사를 요양원에서 찾아뵀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다. 어머니. 강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봤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원망도 사랑도 없는 표정. 왔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미선은 무릎을 꿇었다. 이순자 여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미선아, 당신은 돈을 받어. 사람은 안 받지.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당신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관계였어. 사랑이었어. 근데 당신은 그걸 몰랐지. 이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당신은 돈을 먼저 가져갔어. 그래서 사람을 잃었어.
돈으로 관계를 샀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관계는 돈으로 안 사죠.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당신 남편이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근데 당신은 하루 만에 다 무너뜨렸지.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늦었지만. 이순자 여사는 창밖을 봤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당신한테 원망은 안 해.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강미선은 울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빌어야지. 근데 그들이 용서할까? 요양원을 나오며 강미선은 생각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삼촌, 이모, 동서, 심지어 전 남편까지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 탐욕 때문에, 계산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받아줄까? 아마 안 받을 것이다.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길을 걷다 우연히 이동욱 아저씨를 만났다. 아, 며느님. 이동욱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강미선도 어색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동욱이 먼저 말했다. 회장님 많이 그리워요. 좋은 분이셨는데. 네.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이동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회장님은 돈 때문에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서 도운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회장님이었어요. 강미선은 눈물이 났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이동욱은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알았으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들은 헤어졌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는 됐다. 강미선이 왜 그랬는지.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이동욱도 안타까웠다. 회장님의 며느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 2년 후 이순자 여사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두 아들, 딸 그리고 몇몇 친척만 참석했다. 강미선도 왔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박진우는 재혼한 아내와 함께 있었다. 강미선을 보지도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강미선은 혼자 남았다. 빈소 앞에서 절을 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아버님 곁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다. 박종수 회장 부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미선은 깨달았다. 박종수 회장이 남긴 건 정말 돈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관계였다. 사랑이었다. 삼촌들, 친구들, 직원들, 이웃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장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다.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 하지만 강미선은 그걸 먼저 훔쳤다. 아니, 버렸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돈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돈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다.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났다. 남은 건 외로움과 후회뿐.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강미선은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돈? 권력? 아니면 인정? 사랑?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잃은 후였다. 돌이킬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기회는 사라졌다. 강미선은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